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 연구소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연습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5과목 중 두 번째 과목인 항공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도 규칙이 있듯이 하늘 나는 패러글라이더, 기타 다른 비행 장신들도 항공 법규가 있습니다. 이를 잘 준수해서 비행을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패러글라이딩 지도자를 교육하고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를 전파하고 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파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의 종류로는 연습조종사, 조종사, 상급조종사, 전문조종사, 2인승 조종사, 준지도자, 지도자, 수석지도자 등 총 8가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수준에 따라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카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연습조종사부터 2인승 조종사까지는 이론시험 70점 이상, 실기시험 70점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단계인 준지도자, 지도자, 수석지도자는 평균 80점 이상을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조종사는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가 공인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연습조종사에 해당하는 이론교육 및 비행횟수 20회 이상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론시험, 실기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번의 비행 횟수만이 아니라 20배 비행하는 동안에 귀적기 교육, 360도 선해 교육, 팔자 비행, 90도 선해 비행, 180도 선해 비행 등 연습조종사가 필요로 하는 실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조종사의 특징은 20번 정도의 비행으로 혼자서 자유롭게 비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감독 하에서 비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연습조종사를 취득하고 나면 대략 비행 횟수는 80회 정도 또는 비행 시간은 20시간 이상 중 둘 중에 먼저 선행된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종사도 또한 이론시험, 실기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종사 자격증의 의미는 지도자 도움 없이도 이륙, 비행, 착륙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저를 즐기시는 동호인들은 최소한 조종사 자격증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만이
지도자 없이도 단독으로 이륙, 비행, 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2 단계 자격증으로 상급 조종사가 있습니다. 상급 조종사는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후 약 3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5분, 10분 정도의 비행 시간을 합한 게 아니라 상승기류 비행을 이용한 열기류 비행이 30시간 이상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착륙장과 공중에서 서로 무전기를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급 조종사에서는 반드시 4급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상급 조종사 자격증의 특징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정밀착륙 국가대표 선발전 또는 정밀착륙 국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국내 국제대회 정밀착륙대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급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만이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 자격증이 이륙, 비행, 착륙에 대해서 지도자 없이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상급 조종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기량이 요구되는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상승기류 비행을 하는 좀 더 한 단계 기술이 향상된 비행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증으로 전문 조종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고, 상급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80시간의 이상의 비행시간과 15km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20회 이상이 기록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전문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조종사 자격증의 특징은 각종 국가대표 선발전의 장거리 대회라든가 세계대회 장거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는 가장 상위급의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는 비행하기 전에 GPS 상에 비행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지점을 누가 제일 먼저 빠르게 비행을 하는지를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인승 조종사는 만 19세 이상의 연령인 사람이 취득을 하실 수 있으며, 전문 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5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을 때 응시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와 함께 20회 이상의 2인승 비행을 포함을 한 상태에서 응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2인승 조종사는
민간 자격증으로서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한 2인승 조종사는 교통안전공사서 진행을 하는 2인승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지도자는 지도자를 보조해주는 지도자로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준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응급구조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준지도자 자격증이 발급이 되며 준지도자 자격증을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협회에서 인정한 공인교육기관에서 2년간 교관으로 보조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협회에서 진행하는 지도자 자격증의 응시 자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협회의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항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패러글라이더도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정의를 공기 반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뜰 수 있는 기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모양이 되겠죠. 헬리콥터 날개가 회전하는 모양의 항공기를 말하겠죠. 비행선 아래와 같이 이런 모양의 항공기를 말하겠습니다. 또한 활공기는 비행기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동력이 없고 날개가 기다랗게 생겨서 소어링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항공기로서 이를 글라이더 또는 활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드론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이 발달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포함이 되어서 항공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크게 경항공기와 중항공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항공기, 가벼운 항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명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항공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장치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열기구 또는 비행선을 경항공기라고 하겠습니다. 모양의 크기는 경비행기보다도 훨씬 크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물질이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항공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항공기란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로서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하겠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요 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엔진에 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날개 위로 아래로 바람이 빠르게 지나감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공기의 반작용으로 쓸 수 있는 기기들을 중항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글라이더는 수소나 할연가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중항공기에 속하게 되며 비행장치가 아주 가벼운 비행장치라고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아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제2조에 보면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기인데, 그 기기들로서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대형 여객기, 대형 수송기, 덩치가 큰 헬리콥터, 이런 거를 항공기라고 하겠죠. 항공기보다 좀 더 무게가 가벼운 항공기를 경량 항공기라고 하는데, 이 경량 항공기는 항공기 무게가 600kg 이하이면서 2인승 이하로 탈 수 있는 항공기들을 경량 항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하나가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가 되는데, 초경량 비행장치는 (1인승으로) 사용을 하면서 비행기 무게가 115kg 이하인 장치들을 우리는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115로 정하지 않고 70kg로 정했습니다. 그 비행장치마다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는데, 초경량 비행기와 경량 항공기의 차이점은 자체 중량, 무게가 600kg 이상이냐 아니냐, 자석수가 1이냐 2이냐 따라서 초경량 비행장치, 경량 항공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등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 좀 세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동력 비행장치, 비행장치 무게가 110kg, 115kg 이하이면서 자석이 1개인 것, 2개가인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적용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동력 비행장치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비행기 모양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지만 자석이 1인자리석이고 비행기 무게가, 연료를 뺀 비행기 무게가 115kg 이하인 비행기 모양의 날개를 이제 동력 비행장치 중에 이제 타면 조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행기 모양인데 구조적으로 좌측에 있는 모양보다는
좀 더 간단한 모양의 형태의 비행기도 있겠죠. 우주개 같은 모양의 비행기도 초경량 비행장치, 무게가 115kg 이하이고 1인 좌석이라고 하면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래 그림처럼 행글라이더 모양에다가 엔진을 달아서 타게 되는 이 같은 모양도 동력 비행 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이 또한 무게가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15kg 이하에 되겠으며 1인승 좌석에 한해서 초경량 비행 장치의 동력 비행 장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사람이 탄다든가 하게 되면 1인승이라는 이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경량 항공기로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자체 중력이 70kg 이하인 형태의 날개들을 좀 말하게 되겠고요. 기구류, 우리가 이제 에드벌론이라고 많이 하죠.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사람이 타지 않는 것, 또는 줄로 묶어 놓는 것, 이런 것들, 유인기구, 무인기구, 계류식 기구들, 이런 것들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드에 사람의 몸에 엔진을 장착해서 타는 모양을 우리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게 됐으며, 여기에는 등에다 짊어지고 하는 동력 패러글라이더와 삼각형 모양의 세발전정 모양의 엔진을 부착해서 타는 트라이크라고 하는데, 트라이크의 명의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있겠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이지만 비행자가 등에 엔진을 짊어지고 앞에 승객을 태울 때는 두 명이 비행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이를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것처럼 트라이커 모양의 사람이 2인이 탑승하게 되면 이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을 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교육을 할 때 2인승 비행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초경량 배치는 1인승만 인정을 한다는데, 동력 패러글라이더하고 패러글라이더에서는 2인승이지만 초경량 비행장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력 패러글라이더처럼 트라이커를 이용해서 둘이 타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을 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회전익 비행장치가 있는데 헬리콥터 모양을 생겼죠. 일반적인 헬리콥터 모양과 모양이 거의 똑같죠. 그렇지만 초경량 비행장치의 규정인 연료를 제외한 기체의 무게가 115kg 이하이고 1인승만 탑승을 하게 되면 이거는 회전익 비행장치 중에 이제 초경량 비행치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헬리콥터 모양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뒤에 엔진이 장착해서 뒤에 프로펠러가 회전을 함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력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힘에 의해서 위에 있는 노타가 회전을 해서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와 같이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는 자이로 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이로 플레인 또한 115km 이내인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체 무인 비행 장치도 초경량 장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보통 비행기 모양이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가벼운 모양, 작은 모양의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를 하고 있고요. 무인 헬리콥터, 뭐 농약 살포용이라든가 또는 감시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헬리콥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드론, 정확한 용어로서는 무인 멀티콥터라고 했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또는 이 그림처럼 비행선 모양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선, 무인 비행선. 요 같은 경우는 자체 무게가 150kg 이하이면서 이 길이가 20m 이내인 경우 우리는 무인 비행선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이런 것들은 무게 중량이 150kg 이하, 150kg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경량체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초경량 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패러글라이더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패러글라이더 정의를 보면 사람, 비행하는 비행자죠. 탑승자, 비상용 장비를 뺀 자체 무게가 날개, 하네스, 헬멧 이 자체 무게가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 여기 지금 줄이 연결이 됐죠. 산줄을 연결이 돼서 조종하는 장치를 패러글라이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경량 비행 장치는 1인승만 가능하지만 패러글라이더하고 동력 패러글라이더에 한해서 2인승 이렇게 2인승까지도 초경량 비행장치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비행을 하기까지 2인승 비행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타는 패러글라이더이지만 경량 항공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행자는 사람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절대로 공중에서 투하를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인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국에서 비행을 하셔는 아니 되겠고요. 패러글라이더는 육안으로 주변을 보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안개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구름으로부터 밑으로는 150m, 위로는 300m, 옆으로는 600m 정도 거리를 뛰어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낮에만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낮이라는 정의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 상태에서만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 야간에는 비행을 하게 되면 불법 비행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또한 음주한다든가 또는 뭐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7개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초경량인치 비행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나 혼자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객기, 헬리콥터, 군사용 비행기, 기타 다른 여러가지 비행체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공역에서 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초경량 비행 장치를 위해서 비행 공역이 상시로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특별히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겠으며,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행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여러 대의 날개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하면 서로 마주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행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오고 있다. 마주보는 상태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우측 방향으로 방향을 피해 주셔서, 파란 날개도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충돌 회피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빨간색의 날개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면으로 마주쳐서 공중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대의 글라이더가 서로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서로 우측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충돌을 예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대의 날개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직각되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측에 있는 기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거. 빨간색과 파란색을 봤을 때 파란색의 날개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파란색의 날개는 직진 비행을 할 수 있고요. 빨간색의 날개가 우측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의 날개는 파란색 날개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방향을 틀어서 요 지점에서 공중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각도 75도에서 90도 정도로 기차가 마주쳤을 때 항공기는 항상 우측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체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빨간색 기체가 충돌 회피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면 비행 중에는 비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파란색이 된 곳이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패러글라이더는 일정한 바람을 이용해서 장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두 대의 기체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냐면, 첫 번째 산하고 가까이 있는 산하고 가까이 날개가 우선권이 있고요. 거의 비슷한 상태로 산 사면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회전을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빨간 날개는 우회전을 하고는 싶지만 우측에 산에 막혀 있어서 방향전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파란색의 날개가 우회전을 해서 비켜주시고
빨간색의 날개는 직선 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앞에 정면에 산이 있는 상태에서 산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의 날개와 빨간색 날개가 서로 마주쳐서 오고 있다고 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해 주셔야 되는데, 빨간색의 날개의 경우 우측으로 피하게 되면 산에 충돌을 하거나 또는 산 능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빨간색의 날개가 우선권이 있고 파란색의 날개가 우회전을 해서 경로를 양보를 해주고 빨간색의 날개가 직선 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파란색의 날개가 산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빨간색의 날개는 산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선권이 산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산 경사면에서 멀리 떨어진 기체가 비행 경로를 양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더는 일정에 불어주는 바람에 의해서 산 경사면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빨간색의 패러글라이더가 진행 비행을 하다가 방향 전환을 할 때는 항상 산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날개가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산에 가서 부딪히거나 산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므로, 항상 산 반대쪽 착륙장 방향, 산 반대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날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날고 있다고 하면 방향 전환을 항상 오른쪽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을 때는 항상 산 바깥쪽인 좌회전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상승기를 통해서 여러 대의 날개가 함께 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기에 먼저 들어가서 회전을 하고 있는 맨 먼저 진입한 날개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상승기류에 진입하는 날개들은 먼저 비행하는 날개가 회전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선의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 조종사 과정, 대략 한 20번 정도 비행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연습 조종사 과정에 대한 항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점만 말씀을 해드리면,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는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등록한 교육기관들을 교육하고 지도자를 관리하며 감독을 한다. 그 다음에 비행 안전 정보를 전파하고 교육을 통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파견하는 기능을 하고, 이외에 패러글라이딩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는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동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경우 보통 1번에서 4번까지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하고요. 세 번째 상급 조종사 자격증은 정밀 착륙대회에
국제적인 정밀 착륙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전문유 자격증은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또는 국제대회에 장거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된다고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레저 활동을 하시더라도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 정밀 착륙이라든가 장거리에 참가하실 분들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자격증까지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며 약 40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50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7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준지도자, 지도자, 수석지도자들은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조종사 자격 기준은 무조건 20번의 비행이 아니라 협회에 등록된 공인교육기관에서 연습조종사에 필요한 이론 교육 및 이에 상하는 20회의 비행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약 20번 정도의 비행으로는 하늘을 자유롭게 기상을 판단한다든가 좁은 걸 착륙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므로 연습종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자격증으로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데 조종사 자격증은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 없이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지도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륙, 비행, 착륙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습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조종사 과정에 필요한 이론 교육 및 비행 횟수가 대략 80회 정도 또는 비행 시간으로 20시간 중 보다 먼저 도달한 것을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독으로 이륙이 가능하고 비행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비행이 가능하고 또한 착륙도 어떤 도움 없이도 착륙이 가능한 상태의 자격증이 조종사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급 조종사 자격증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0시간 이상의 열기류 비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됐습니다. 상급 조종사의 경우에 특별히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4급 이상의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급 조종사의 자격증의 특징은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 정밀착륙대회,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급 조종사 자격증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각종 국내, 국제, 국가대회 선발전이나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30시간의 비행시간은 단순히 5분, 10분이 아닌 그래서 같이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상승기류의 비행을 하여서 이 비행시간이 누적된 것이 대략 30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비행 기록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문 조종사 자격증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였고요. 여기에는 상급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80시간 이상의 비행과 장거리 비행 최소 15km 이상 20회 이상을 날아간 기록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멀리 날아갔을 때 이 날아간 거리가 15km 이상 20개와 또는 상승기류 비행, 열기류 비행을 통해서 누적 시간이 80시간, 상급 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에 필요한 비행 시간이 80시간과 장거리 기로 15km 20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장거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개인 비행자로서는 최고의 비행 기술을 습득한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2인승 조종사, 누군가를 태워줄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 2인승 자격증,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주는 2인승 자격증은 영리를 할 수가 없고 누구 가족을 태운다든가 이럴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영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영리에 필요한 자격증은 교통안전공사서 진행하는 2인승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준지도자,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인교육기관에서 보조 강사로서 약 2년 정도 비행 경력을 쌓게 되면 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의 응시 가능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하겠습니다. 항공법의 항공기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대기 중에 뜰 수 있는 기기로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기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를 크게 분류하면 경항공기와 중항공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경항공기란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가스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장치를 말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열기구 또는 비행선이 있겠고요. 중항공기란 수소나 헬륨가스가 아닌 공기의 흐름,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서 날개에 공기가 흘러감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러글라이더, 모터 패러글라이더, 드론, 비행기, 헬리콥터 모든 것이 다 중항공기에 속하게 되겠죠. 따라서 패러글라이더는 공기보다 무거운 중항공기에 속하며 아주 가벼운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제2조에 보면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을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이 150kg 또는 어떤 패러글라이더는 70kg 자체 중량 자석은 1인으로 정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기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력 비행장치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이면서 자석이 한 개인 것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모양은 하고는 있지만 이 무게가 150kg으로서 아주 가벼우면서 여기에 자석이 2인이 아닌 1인승의 자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를 초경량 비행장치의 동력 비행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이 헬리콥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헬리콥터 무게가 150kg 이하이고 자석이 한 개인 경우에 동력 비행 장치의 회전 날개로 회전이 비행 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비행기 모양이지만 무게가 150kg 이하, 요같이 파란색의 비행기도 150kg 이하, 그러면서 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동력 비행 장치다. 초경량 비행체의 동력 비행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글라이더 모양의 엔진을 부착하였지만 이 전체 무게가 150kg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동력 비행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자체 중량이 70kg 이하입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경우 자체는 70kg 이하로서 요 같은 모양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항공기를 구분하는데 아주 가벼운 항공기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류, 사람이 탑승을 하든 탑승을 하지 않든 또는 밧줄로 인해서 어디에 묶어놓은 계류시키고든 간에 이런 경우도 우리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패러글라이더 모양의 등에 엔진을 짊어지고 타는 동력 패러글라이더의 경우도 초경량 비행체에 해당이 되고 나는 세발전자 모양인 트라이클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경우도 동력 패러글라이더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회전식 비행장치 헬리콥터 모양이지만 이런 것도 무게가 115kg 이상이 되지 않으면 초경량 비행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무인 비행장치 비행기 모양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거 무게는 150kg 이하 헬리콥터 모양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다든가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드론 또는 사람이 탑승하면서 길이가 20m 이내면서 무게가 180kg 이하인 비행선 이런 것들도 초경량 비행장치의 무인 비행장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우리에 필요한 거는 패러글라이더가 되겠죠. 패러글라이더는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로 이용하여 조종하는 장치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과 자석 수로 제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량 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체의 구분이 자석이 1인승이냐 2인승이냐 그래서 2인승인 경우는 우리는 경량 항공기 1인승인 경우는 자체 중량이 가벼운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의 경우 둘이 타도 우리는 예외적으로 이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체. 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으로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인데 사람이라든가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을 공중에서 비하면서 투하를 행위는 불법 행위가 돼서 벌금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주거지역 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사람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도 하시면 안 되겠고요. 패러글라이더는 눈으로 주변을 사물을 보면서 비행을 하므로 안개 등으로 인해서 주변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비행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마치 구름이 있을 때 구름으로부터 아래로부터는 150m, 우유는 300m, 옆으로는 600m 정도 간격을 두고 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패러글대는 육안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비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야간의 정의는 어두워질 때가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일몰부터 해가 뜨기 전 일출 전까지를 야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가 지고 나서도 날이 맑다든가 하더라도 요거는 일몰에 해당이 되겠고요. 해가 뜨기 전에도 날이 환하다든가 하는 경우도 이것도 일몰에 해당이 되므로 야간에 해당이 되므로 야간에는 비행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환각 물질을 섭취한 상태에서 비행 행위도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은 패러글라이더와 다른 비행 장치들이 같이 비행을 하게 되므로 서로 공중에서 위험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량 비행 장치는 전국에 대략 한 20여 군데에 지정된 공영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비행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설정을 해놨으며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행 승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비행 승인이 없이는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비행 규칙. 두 대 기체가 서로 마주 봤을 때는 서로 우측으로 피해준다. 서로 90도 각도로 마주치게 되면 항상 우측이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빨간색의 날개가 방향을 진로구를 변경해 줘야 된다. 삼면비행을 할 때는 산에 가까이 붙어있는 기체가 우선권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거의 같은 간격으로 유지하겠다면 서로 우회전해서 피해줘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피해줄 수 없는 빨간색 기체가 우선권이고 파란색이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된다. 산 경사면에서의 방향전환은 항상 산의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방향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상승기류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먼저 진입한 날개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중간에 진입하는 것들은 먼저 진입한 날개의 회전 방향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시청하시고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